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사회경제 변화 부분을 이제 아까 얘기할게요. 영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되게 15세기, 17세기 일어난 1차 인클루전 운동과 2차 인클루전 운동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청교도혁명의 또 배경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2차 인클루전 운동을 보통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사회경제 변화 내용을 좀 볼게요. 되게 15세기 때부터 해서 18세기 때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 15세기 때 보면 모직물 산업이 발전되죠. 예, 이것이 이제 인클루즈 운동, 1차 인클루즈 운동의 어떤 조짐이 보이는 어떤 배경이 되는 것들인데, 모직물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로 만들었죠? 양모로 만들었어요, 양모. 그래서 예전에는 15세기 전까지는 주로 이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모직물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양모를 수출한 다음에 프랑스 지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모직물을 그 전 유럽에 수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지역과 영국이 서로 이제 상호 긴밀한 경제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100년 전쟁의 또 배경이 됐다고 됐죠. 그런데 이제 14세기 중엽 때 유럽 패스트가 유행이 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또 많은 프랑스 그 기술자들이 그걸 피하고자 잉글랜드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모직물 기술이 전파되면서 이제 영국에서 양모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양모를 가지고 모직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양모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양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1차 인클루전 운동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비슷한 시기 때 15세기, 16세기 거쳐가지고 발달되는 산업이 뭐냐면 농촌 수공업이에요. 15, 16세기 거쳐서 보통 영국에서는 1차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농촌 수공업에서 이제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양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발달이 돼요. 뭐 비누를 만든다는 거야, 철사 이런 것들 있죠. 양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 못 나가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발달됐다. 이걸 보통 영국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가 오리지널 산업혁명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17세기 그 후반에 일어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경제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차 산업혁명은 그냥 산업혁명이고 그 전에 15, 16세기 때 산업혁명 이전에 일어나는 것들을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나중에 19세기 때 일어난, 그 후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산업혁명은 있고, 그 전에는 1차, 그 후에는 2차,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도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거쳐서 이 자연농민층이 분화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층이 이제 그 분화되는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6세기 때 모직물 공업이 제일 전성기였고 잉크루즈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가 가속화됐다. 이걸 3분할제라고 하는데 3분할제는 젠트리, 그 다음에 요먼, 그 다음에 그 농업 노동자 이렇게 이제 분할돼요. 그 중에 좀 눈여볼 게 요몬 계층인데 이 요몬 계층을 중심으로 농업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게 농업혁명이라고 해서 자본가적 차지농이라고 이제 주도를 일컫던 사람들 이 요몬 계층이에요. 예. 자, 17세기 들어서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2차 인클루전 운동이라고 해요. 제2차 인클루전 운동은 좀 배경이 다른데요. 그 당시에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 증가가 큰 원인이냐. 그래서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농업 경영의 합리화가 일어나. 그 과정에서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고 많은 그 농촌 인구들이 이제 그 배출되죠. 거기에서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래갖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배경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7세기 후반을 거쳐서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업 생산이 증대됐기 때문에 그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노동자들이 잉여 생산을 먹고 소비하면서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영국은
그 유럽에서도 제일 빨리 그 농노제도가, 장원제도가 붕괴되면서 농노제가 이제 소멸됐고요. 그 다음에 독립자연농민이었던 요몬들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프랑스 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 때 롱보 보병으로 이제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장군수들을 보통 요몬이라고 했는데, 이 요몬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군대 어떤 그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요몬이라고 했고, 이들이 하나의 계층이 이제 나중에 바뀌게 돼요. 예. 자, 모직물 공업 발달 보면 일단 모직물 농촌 공업을 이제 기반으로 했고요. 배경을 보면 패스트를 통해서 인구가 감소돼요. 인구가 감소되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지역에서 많은 모직물 기술자들이 또 넘어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는 프랑스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패스트가 널리 확산됐거든요. 영국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전에 밀중심의 곡물 농업에서 목양 농업으로 전환이 돼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제치고 이제 그 모직물의 주요 수출국을 부상이 되죠. 자, 결과를 보면, 자, 이게 1차 인클루전 운동의 전개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동질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도 공동 정선이 형성되는데, 일단 상인 집단들 입장에서는 주요 상품이 모직물이고, 모직물을 대무역을 통해서 갖다 팔아야지 막단 이득을 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자기 뜻대로 해주면 그 나름대로 협력관계 유지하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가 자기 어떤 그 모직물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되면서 유력한 시민계층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유동자본이 증가되고 신규 사업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양모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발달된 게 뭐 철사라든지, 철사 같은 거는 이제 양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사를 이제 쳐놓잖아요. 철 이렇게 그 철사도 해가지고 울타리 쳐놓잖아요. 이런 것도 있대. 그 양을 시키려면 비누 같은 것도 있죠. 하여튼 뭐 등등 관련 사업들이 이제 부흥되면서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건 1차 산업혁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리지널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산업혁명 이전에 15세기에서 16세기 거쳐가지고 형성된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그 후에 19세기 때 형성된 산업혁명을 제2차 산업, 전과 후를 얘기해요. 전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1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요, 인클루전 운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인클루전 운동은 이제 1차 인클루전 운동, 뭐 2차 인클루전 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1차 인클루전 운동은 여러분들 이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묘사한 것처럼 양들은 본성이 온순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동물인데, 그 나중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양모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일어났던 것이 1차 인클루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직물 공업의 발달, 모직물 수요 증가해서 양을 기르는 목장의 수요가 증가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농촌은 농토의 경계를 정하지 않은 개방경작지를 운영해요. 이 개방경작지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타리 치지 않고 농사를 이제 지었던 중세시대 때 정형적인 이제 그 운영 방식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당연하죠. 우리는 울타리를 안 치잖아요. 그래서 논밭이 있어도 그냥 울타리 안 치고 그냥 구획만 정해놓고 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중세시대까지 그랬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인클루전 운동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약물을 팔아서 수익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때요? 농경지 양이 먹이를 건 목축지를 전하고요. 공유지까지 자기 토지를 만들어버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제 경계를 이제 치기 시작한 거야. 예, 울타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 그 이전에 이제 울타리 안 쳐놓고 이제 뭐냐면 우리식의 농사 짓는 방법이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그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개방경작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개방경지를 운영했다가 이제
울타리를 치는, 인클로즈를 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죠. 자, 그럼 결과를 보면 이때 요몬이나 그 당시 젠틀리 같은 이제 좀 있는 한 10% 정도의 극소수의 이제 사람들은 이걸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 농민들이 대부분 유민화되거나 아니면 농촌 노동자로 뭐냐면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땅이나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경영권, 이런 토지 임대권이 특정 집단들에게, 요몬이나 젠틀에게 집중되면서 나머지 농민들은 자기 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을 빌리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들이 도시로 가서 불황자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 농업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엘리자스 여왕 때인데요, 인클로즈 금지령이나 결식 금지령 같은 것들을 이제 공포를 했고, 영국 정부에서. 그리고 구빈법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농촌사회가 이제 농민층 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3분할제가 형성돼요. 그래서 지주, 그 다음에 자본가족 차지농, 임금 노동자. 그래서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젠틀리, 그 다음에 자본가족 차지농은 자기 땅을 가지면서 대규모 차지농이라고 하죠. 남의 땅을 빌려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토지를 소유나 토지 차지가 왜냐면 집중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농업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도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 농업의 경영을 배경에 제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자와 생산수단이 분리돼. 생산수단은 뭐예요? 토지죠. 생산자는 뭐죠? 그 다음에 농민이죠. 농민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 스스로 경영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클루지브 운동에서는 이제 땅이라든지 그냥 소작권이 다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단순히 남의 명령만, 주로 요몬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노동만 제공하는 그런 사람을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수단과 토지와 농민이 분리되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영국의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토지 보유권이 프랑스에 비해 되게 불안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소유 관계의 정치적 지배관과 농민의 계급적 결속을 저해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부르주아와 토지 소유자 간의 어떤 일치성 있죠. 젠틀리나 이런 비슷비슷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프랑스처럼 집단적으로 개길 수가 없어. 왜냐면 농민들과 프랑스 같은 종전에 공동체가 계속 유지돼 있었고, 토지도 평균적으로 분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데, 그 당시 잉글랜드 농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토지 소유화가 집중화되면서 자기 토지가 상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고, 있어도 뭐 농업 노동자를 해갖고 그 차지농한테 예속당하고 요몬한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되게 프랑스 농민들보다는 농민의 어떤 계급적 결속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프랑스에서는 농민들이 단합을 해갖고 귀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봉건적 문서를 불타오고 그런 이제 혁명운동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클루즈 운동 보자. 2차 인클루즈 운동은 시기적으로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해서 18세기 때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회 인클루즈 운동이라고 해요. 의회 인클루즈 운동. 그래서 주로 인클루즈 관련된 법들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일어난 운동이 때 인클루즈 운동이 나는데, 이 인클루즈 운동의 주요 내용이 이제 인구가 증가되니까, 아까 얘기처럼 많은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했던 거야. 이 농업 경영의 합리화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분산된 토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거야.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혼재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지의 질에 따라서 각각 마을에서 마을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좋은 토지를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분배하면 좀 그러니까 토지의 질에 따라서 똑같이 좋은 토지와 나쁜 토지를 같이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하려면 돌아다니면서 자기 토지에서 일을 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유풍이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의회에서 그 법으로 강제해야죠. 그래서 농업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분산된 토지를 이제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이런 토지 그 입법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2차 인클루전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배경을 보면 그 영국의 인구가 급증되면서 정통주의 농업 생산 방식만으로 식량을 부족해지니까 영국에서 농촌의 자본주의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하고 경작지를 이제 증가하면서 농업 경영의 합리화가 일어나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아까 지금 것처럼 이제 토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그런 작업도 함께 뭐도 있었냐면 농업 기술의 발달도 일어나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토지 효율성을 높여서 단위 면적당 노동 인구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큰 변화를 일어나는데 농업 기술 발달이 우리식으로 따른 조선후기 때 뭐와 비슷하죠? 강작과 비슷하죠.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교대 농법이죠. 삼포식 변환함으로써 밀, 보리, 호밀, 기 등 곡물 연이어 재배한 후에 경지를 목축지에 전환하고 7, 8년을 이용한 후에 또 후환하다가 이렇게 이제 했던 방식이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교대농법이 더 발달돼서 가축 사육을 더 늘리고 북로를 이용하면서 토지 생산이 더 증가된다. 그래서 후환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가축 사육 늘리고 그다음 분노를 또 이용해서 후환을 아예 없애게 되죠. 연작상경이 또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교대 농법을 하다가 이게 더 발전돼서 연작상경으로 발전된다. 가축사육을 통해 분노를 통해서. 예. 그리고 개량 목축을 보급해서 클로버, 세포이, 개자리, 자주개자리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후환지에 심어서 지적을 빨리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축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가축 사료가 필요하죠. 또 가축의 사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계 목축지 방식으로 강물의 목축지는 이제 물을 흐르게 해갖고 풀의 성장을 돕는 방식이고, 시골에 가시면 잘 보이죠?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축지가 좀인데, 그 농밭에 물을 이렇게 대는 방식으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계 목축지 방식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사람들이 이제 그 강가의 목축지에 그 뜯어먹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제 가축사육 능력을 증대시켰고요. 그 다음에 개량 윤작을 해갖고 그 당시 사료작물들을 그 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게 했나봐요. 왜냐면 한 작물을 곧바로 똑같은 작물을 계속 하면 지역이 약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대로 이렇게 작물 재배를 해야지 지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량 윤작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사료 공급과 함께 가축 보급 규모 확대와 함께 아까 교대 농법에서 점차 후환지 없애고 연작 상경 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예,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 한 두세 개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요 제2차 인클루전 운동, 농업혁명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농 경영을 받던 자본가족 차진농. 이들은 주로 요몬계층이죠. 요몬계층. 차진농이라는 거 아까 말했잖아. 자기 토지 외에도 남의 토지를 빌렸던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이들은 상업적 농업을 차렸고 주 요몬계층에 참여했다는 거. 젠틀리로 이제 부수를 참여했고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땅을 나눠가자. 소농경영이죠. 그래갖고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 못해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가족 차진흥이 등장을 하긴 해. 그렇지만 그건 일부 형상이고 전반적인 형상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농업 생산력 발전 및 제약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물론 이제 그 장단점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 생산 발전은 제약이 있었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단합할 수 있겠죠.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있다 보니까 뿔뿔이 헤어지지 않고 단합이 되게 강하게 단합력이 상당히 강하고,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도 받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이 놔두고
그 귀족들에서 뺏은 땅들을 자기가 나눠 가지면서 이들이 나중에 분홍으로 성장하잖아요. 예, 프랑스 소농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 확립해가지고 그 토지 집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거는 의회 법에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의회 인크루즈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 여러 지역에 흩어진 경작지를 토지의 교환 및 매매를 통해 한 곳에 집중하면서 그 주위에 울타리치고 토지를 배타적 권리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항무지나 목축지는 공동지가 분할되고 개별 농민의 소유주에 전환되면서 그 당시 늪지대나 항무지 등 개인 소유의 농토로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토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유지다 보니까 개간 안 했던 것을 개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간 활동을 자극하여 농경지를 확대시켰다. 그 다음에 제2차 인크루즈 운동 때는 이제 농업생산의 지역적 전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한 농사 곡물만 이제 짓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목축지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자기의 특화된 상품들을 만들어 농산물을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이용 국대의 목적으로 적은 종류의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경영해서 상업적 농업을 하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충당을 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2차 인크루즈 운동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볼 수 있듯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줬다. 2차 인크루즈 운동. 주의할 것은 1차 인크루즈 운동이 아니에요. 1차 인크루즈 운동은 아직 산업혁명 이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농촌에서 방출되잖아요. 빈민기층으로 방출되면 되게 도시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자리가 없었어. 되게 뭐예요? 구걸만한 구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영국 정부로서 상당히 골칫거리였죠. 예. 근데 2차 인크루즈 운동 당시에는 때마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했던 데야. 그래서 이때 이 필요한 노동력을 영국의 그 토지에 있는 농민들이 그 노동자가 됨으로써 노동력을 제공했고요. 이들 그 노동자들에게 먹였던 여러 식량들은 농업혁명을 통해서 확보를 했던 거죠. 예. 요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가죠. 정치 사상. 그러니까 16세기에서 18세기 때의 정치 사상부터 문화까지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사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심화 규제 잠깐 볼게요. 자. 심화 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좀 그전인데 아이고. 대부분 저기 교재 볼 때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재를 잘 안 보시는데 저는 기출문제나 형성평가나 이런 것들만 보시는데 제 교재도 잘 만들었어요. 제 교재를 칭찬하는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문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이 시대에 이제 근대적 세계관이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들어왔죠. 명목론, 유목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노조 메이커를 통해서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인식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7세기 때 과학혁명이라는 뉴턴을 통해서 과학혁명을 났고, 자, 이것이 이제 기계도적 세계관 이신론, 그리고 사회개혁론, 그리고 사회과학 발달 등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혁명의 특징을 좀 보여야 되는데, 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초자연적과 대치된 자연적인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자연적 하면 내셔널 해갖고 네이처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인공과 대비한 우리가 산과 강 이런 이제 의미에서 자연적인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때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자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거, 인식을 통해서.
근데 이에 반해 초자연적인 건 뭐냐면 인간의 인식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 세계를 초자연적 세계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초자연적 세계는 이제 신이 지배한 세계죠. 우리 이제 근데 이에 반해서 자연적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세계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그 가능한 세계를 자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적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냐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그래서 규칙이나 법칙 같은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규칙과 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아내면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과 태도가 형성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리주의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합리주의를 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 합리주의 입각에서 인간의 진보와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가 형성돼요. 완성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진보와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가 형성되고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에 연결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이며 인간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우주의 법칙과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파악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한 걸 개선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믿음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야. 그러니까 자연적 세계관, 합리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게 뭐냐면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사상을 좀 이해하려면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신론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신론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뉴턴의 어떤 인식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보기 전에 예전에 신에 대한 인식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지전능한 모습이죠. 그리고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처럼 뭐냐면 신호에다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잘 믿지 않는다, 자기를 안 믿고 타인 어떤 그 이교도 신을 믿고 하면 어떻게 분노를 내갖고 처벌하죠. 그리고 인간이 나한테 순종하고 하면 잘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냐면 그 칭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가스의 모습이야. 이걸 이제 인격화된 신의 모습이죠. 인격화된 신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데 인격화된 신의 모습을. 근데 여기에서 기계론적 세계는 신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 인격화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신을 뭐냐면 어떤 그 원리로 봐요. 원리나 법칙으로 봐. 우주의 일원리, 원칙으로 봐. 그래서 신은 어떤 원리와 원칙이고 어떤 우주단 기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다시 개입할 수 없고 그 자신조차 따라할 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 기계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이제 기계 프로그램 때 우리도 거기에 종속돼서 기계를 이용하죠. 마찬가지 신도 그와 비슷한 존재야. 예. 그래서 신을 인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자연계의 어떤 일원리, 일원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구성된 세계 신이 만든 세계를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건 이신론적 세계관과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신론이라는 거 보자. 이신론. 이신교는 뭐냐면 자 종교와 이성을 일치시킨 사고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예. 근데 이들은 이제 신의 존재를 뭐냐면 인정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지전능한 절대적 인격신을 인정하지 않아. 아까 이제 기계론적 세계와 연결돼서 기계 같은 우주의 창조자로 보죠. 기계 법칙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동작자인 신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원리 법칙으로 신을 인식해요. 어떤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만든 종교가 뭐 자연 종교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냥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신론은 17세기 때 형성됐던 것들인데 주로 그냥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혁명이 일어날 만큼 상당히 인간의 이성이 뛰었던 시대이지만 동시에 또 마녀상도 같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신론이라고 주장을 하면 신을 부정하면 마녀로 취급받아서 언제 죽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 신은 믿지만
우리가 종전에 믿는 어떤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어떤 법칙화된 어떤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이신구고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던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이신교자나 아니면 또 뭐냐면 기계론적 세계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계몽주의자들이나 예,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자신이 무신교다는 것, 무신론자라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신교를 내세웠던 거야. 이신교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 인식이 점점 개선돼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내가 뭐 무신론자든 신을 믿든 유신론자든 이제 아무 상관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때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자, 이 말을 이제 했는데 신은 죽었다고 하면 17세기에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때려 죽었죠, 니체가. 막 맞아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뭘 믿든, 내가 신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는 그냥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이제 뭐냐면, 무신론자도 용인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야. 그때 이제 그 사회에서는 이신론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신교라고 하지만, 이건 무신론의 어떤,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 이제 봤고 자세한 내용은 저기 밑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이제 뭘 들어가냐면 정치 사상 부분을 이제 좀 들어갈게요. 이 뉴턴의 과학형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정치 사상 부분인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근대국가 성립과 더불어 정치사상의 중심 과정은 주권의 문제, 국가 주권의 문제와 국가 이성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꼭 17세기 정치가나 군주는 국가 이성의 추구에 영향이 없었다. 주권의 문제는 그 내용의 소재의 문제였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겠어요? 국가 이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국가 이성.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은 그 노마법에도 나와요. 노마법에도.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제 말기 때 그 이제 이게 연구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그 국가 자체가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 그 이성을 따지기 때문에 국민들 그걸 따라야 하는 그것이 국가 이성이에요. 그래서 국가 자체가 국민들 총합 그 이전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국민들 합의 그 이상이 있고 국가는 별개의 추상적인 존재가 있고 그 국가는 그 국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국민들의 전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거야. 그럼 국민들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럼 국가 이성의 대변자는 뭐냐? 누구 있어요? 그 당시 절대 왕정이겠죠. 절대 왕정. 절대 왕이죠.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군주들 의미하죠. 군주가 국가 이성의 대변자다. 그래서 국가 자체는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자체가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거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을 떠나서 그 자체의 어떤 추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대변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또 왕권신수설이에요. 왕권신수설. 그래서 이 국가 이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제시했던 것은 지오바니 볼테르라는 사람이야. 볼테르, 그러니까 지오바니 볼테르라는 사람인데, 국가 이성에 관하여를 그 책을 통해서 국가 이성을 제시를 했고, 그걸 이제 그 기원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제 제시했어,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앙리 4세라든지, 니슐레이, 루이 14세가 이 국가 이성의 실천으로서 이제 그걸 되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절대 권력을 강화시키고 계몽사상, 절대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이성의 행사 부분은 주권이라고 하죠. 국가가 독자적인 어떤 이성을 갖고 있고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주권이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 이성을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으니까 주권은 당연히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국가 이성은 대변자는 왕이고 그걸 행사하는 주권은 왕이 갖고 있다라는 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게 왕권 신수설이고요. 근데 이게 바르게 사회계약서는 좀 이제 그 루코나 누스의 이제 사회계약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국가 이성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 자체를. 그렇지만 국가 이성은 국민들의 의견의 합이고
국민의 어떤 의견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고, 그 행사된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갖고 있다. 예, 인민들에게 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권 신수설 이제 보자. 이게 은근히 쉽지만, 또 은근히 또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설을 이제 보면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여긴 안 나와있지만 영국의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슈의 보댕 이런 사람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야? 신이 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왕만이 지상의 가장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왕권 신수설이야.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데 사용했죠. 절대주의 근거가 되고요. 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면요. 보댕과 보슈에만 이제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보댕하고 보슈를 중심으로. 자, 보댕이라는 사람은 주권을 법에 구속받지 않는 또한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서 입법권, 군대 유지권, 전쟁 및 평화체육권, 최고 사법권, 뭐 가세권도 열거가 있죠. 근데 주권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주권의 행사는 누구에 하는 거야? 군주가 해야 돼. 그래서 군주가 되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절대 왕정을 옹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보슈에를 보죠. 보슈에는 17세기 때 이제 왕권 신수설을 이제 뭐냐면 확립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누구하고 친했냐면 루이 14세하고 좀 친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루이 14세 뭐 가정교사인가? 하여튼 세자의 가정교사인가? 그랬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을 어떤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서에 근거한 정치라는 책에서 절대 왕권을 강력하게 옹호했는데 그에 따르면 왕은 모든 법을 초월한 존재이며 신의 임이죠. 따라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백성이나 지상에 누구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신하는 왕의 행위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것은 신성 모독이고 중재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에게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거죠. 신이 뭐 어떤 식으로 책임져 신에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한 거야. 예. 그래서 자신은 신에게만 책임지고 백성에게 책임지지 않으니까 신에게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견제 세력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것이 보슈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긴 좀 약간 좀 다른데 제임스 1세가 밑에 있네. 여기 보슈에가 아니라 여기 있네.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원래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었죠. 제임스 6세였는데 근데 이제 엘리어스 여왕이 뒤어서 제임스 1세가 되죠. 잉글랜드 왕이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되기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자유로운 군주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왕이 꼭 신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야. 왜냐면 예전에도 얘기했던 투도 왕조, 예전에 투도 왕조는 그 당시 투도 왕조는 의회와 협력 관계였어요. 충돌하지 않고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면서 또 의회도 강력한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느 기득권을 좀 보호해주면 이득을 챙겨주면 투도 왕조에 이제 충성하는 그런 관계였죠. 자, 그런데 제임스 1세가 딱 하면서 의회를 정치를 무시해버리고 정치를 왕혼자 독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튜어트 왕조 때 들어오면서 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청교도 혁명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거죠. 예, 그런 것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설을 이제 볼게요. 사회개혁설. 이 사회개혁설이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개혁설 좀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잘 찾아야 되는데, 네. 자, 넘겨야겠다. 자, 사회개혁설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홉스나 루크나 루소, 요 세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성이나 그 다음에 주권의 행사를 어디로 본 거죠? 왕이 국가 이성이고 왕이 주권의 행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왕권을 이제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간 방면에 루크나 루스 같은 경우 국가 이성이나 주권 행사를 어떻게 보는가? 국가 이성은 국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은 국민의 인민을 통해서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입헌주의의 어떤 것들을 이제 마련했던 것들인데요. 자, 요걸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7, 18세기 때 그 사회개혁 사상 부분을 흐름을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개봉사상 넘어가고 이게 몇 페이지야? 여기 뒤에 있네요. 예. 자, 여기만 17, 18세 대입된 정치사의 사회개혁론 안에서도 두 가지 흐름인데 처음에 사회개혁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홉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홉스는 절대주의를 받을 국가 주권이 절대군주에 있다.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냐면 사회개혁론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사회개혁 자체의 생각을 홉스에서 빌려왔지만 루크와 루소는 좀 다르죠. 주권의 소재는 인민이나 국민에게 있고 인민주권론, 뭐 국민주권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회나 신분제 같은 의회를 통해 합의를 통해서 형성된 역사적 권리고 이것은 국민의 인민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입헌주의의 어떤 입각한 사회개혁을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 절대왕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주의 쪽의 사회개혁론이 좀 먹혀 들어갔어.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홉스하고 이제 루크하고 루스의 이제 사회개혁론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약간 달라요. 예, 홉스, 루크, 루스의 사회개혁론. 이거 설명하고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걸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심화 교재 가지고.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또 서포트 인증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예. 서포트 인증 번호는 63번이에요. 63번. 자, 적으셨죠? 자, 홉스는 그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악한 존재로 봤어요. 성악서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홉스는 자연 상태, 사회 상태 두 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상태는 합의가 형성돼 사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고 자연 상태는 사회 없이 그냥 개인들이 그냥 활동했던 그런 사회를 자연 상태로 하는데 당연히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인다. 그래서 그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라는 걸 존재하는데 홉스도 자연권이 인정해요. 근데 이 자연권을 뭘로 국한됐냐면 생명으로 국한됐어. 자기의 생명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남의 그 공격부터 자기를 생명 보호하고 이 사람이 날 공격할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남의 생명을 뺏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한 거야. 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과 비슷하죠.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재산과 가족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총기를 했는데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총질하면서 생명권을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어떤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 개인들은 자연 상태의 모든 권리를 자연권이라고죠. 생명권을 국가라는 곳에 뭐냐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과 국가는 서로 계약을 통해 권리 위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양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보존하는 그 생명권을 자신이 갖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는 국가가 대신 지키게 하면서 공적인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건 비슷하죠. 약간 이제 비유가 좀 약간 맞진 않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모두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기를 모두 소유하니까 총질을 하면서 서로 이제 생명권을 이제 박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총기를 경찰이나 군대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 공적 기관이.
그러면서 이제 경찰 국가가 그 어떤 계약,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걸 행사를 하죠. 그래서 개인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죠. 자,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국가라는 존재는 그 국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군주죠. 군주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고, 군주는 절대적임에 따라서 복종의 대상이고, 절대 복종한 것이 자신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죠. 홉스는. 그래서 홉스가 이제 쓴 사회계약서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 책 이름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밑에 리바이던이라는 거죠. 이 리바이던. 그래서 이 군주의 모습을 일종의 괴물의 모습을 원래 리바이던한 게 그 개수라고 해서 구약성서에 나왔는데 홉스는 국가를 개수로 비유하고요.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이루어진 거대한 모양의 몸체를 그 서면에 그 책 표지에 만들었어요. 이 몸체의 모양을 그 군주야. 그래서 군주는 국민들의 그 어떤 계약에 의해서 모든 권리를 위탁받고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놨죠. 그래서 국가가 곧 군주다. 이런 걸로 이제 상징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리바이드는 이제 이름 정도는 외워두셔야겠죠. 네, 유명한 책이니까. 자, 루코를 보자. 루코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는 루소 아까 언급했던 홉스의 권하와 좀 달라요. 루코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냐면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시민정보론이라는 책에서 그걸 주장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선무선악설로 봐. 그러니까 인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한 존재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아까 홉스의 어떤 만일의 투쟁처럼 혼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 상태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인데 강제력이 없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그 누쿠는 이제 이 누쿠의 자연권 안에는 앞에 이제 홉스는 생명권만 자연이라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생명권부터 해갖고 재산권 등등 여러 이제 자연권이 있어. 근대적 자연권인데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자유를 침해할 때는 시민들이 이에 저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저항권한테. 그래서 이걸 일부 양도소예요. 그래서 앞에 홉스 같은 전부 양도했는데 이건 일부 양도소는 뭐냐면 모든 권리 중 그 여러 가지 뭐냐면 자연권 중에 그 뭘만 빼고 양도를 하냐면 자연권 중에 제일 재산권을 빼고 양도를 하는 거야. 재산권을. 만약 국가 재산을 건들 경우에 자기 재산, 사유재산권을 건들 경우에는 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에요. 이 누쿠의 사회계약서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되게 강화시켜 나가요. 이런 논리는. 그 일정한 권리를 대표자에 위임한 신탁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는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저항권을, 계약대로 안 하면 저항을 하고, 특히 재산권 침해 때는 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누쿠의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래서 재산권을 상당히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국민의회 자체가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든 인권선언서에 이런 누쿠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 재산권 강조하는 부분이.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한 게 뭐냐면, 누쿠는 그 국가에게 양도했다고 했지, 왕에게 양도했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누쿠는 뭐 입헌군주제를 입헌군주제 있죠? 그래서 명예혁명을 이제 추후에 이런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합리화시켜서 입헌군주를 정당화시켰다.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왕으로 해석하는데 누쿠의 내용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 누쿠는 국가에게 양도를 한 거고 나중에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이 볼 때 누쿠의 사회계약론 발표 시점이 명예혁명 이후기 때문에 명예혁명 때 이걸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항권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입헌군주제에서 왕이 자기가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범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권 행사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누쿠의
그 사회개혁론은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내용이다라고 한 내용은 루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거, 후대 정치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루크는 국가라고 하지만 후대 역사학자들 볼 때는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명예혁명 전에 저항권에 관련된 명예혁명 전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임스 2세를 그 국가의 국가를 이제 제임스 2세 국가 보고 왕을 보고 저항한다라는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왕에게 위임한다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는 후대 학자들의 해석이고요. 루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요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소인데 루소는 이 사람도 이제 그 사회개혁론을 주장했죠. 사회개혁론도. 그래서 루소의 사회개혁론은 이제 보면 인간은 이제 뭘로 보냐면 선서설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 착한 인간들이 만든 그 자연 상태는 상당히 재산도 정쟁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고 이런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폭력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돼요. 요때 국가는 인격화된 어떤 뭐냐면 존재가 아니라 되게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모여진 어떤 추상적인 존재예요. 여기는 왕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추상적인 존재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모였고 그래서 그때 형성된 걸 일반 의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 의지를 표현한 것이 법이다. 그리고 그 행사하는 걸 주권이고요. 주권은 서로 합의하에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양도 불가설을 주장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인민주권설이라고 해요. 인민주권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루코는 주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주권설과 이제 관련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차이점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강조점은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의 권력이 시민들의 계약에 따라서 유대됐다는 거. 국가의 권력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미국 독립선언 루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다음 프랑스 인권선언서.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두 개가 있어요. 국민회의에서 공포한 거하고 국민공회에서 공포한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민회의는 루크, 그다음 국민공회는 루소의 영향을 받았고, 예, 물론 이제 둘 다 영향을 받았지만, 그다음에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어떤 이론적 바탕이 있는 거, 아까 국민주권이라든지 인민주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흡수가 이제 사회라는 개념을 형성됐죠. 국가와 별개로 사회라는 존재가 있다. 이 사회란 말을 처음 사용했던 것이 흡수란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흡수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흡수는 사회계약서를 어디에서 주장했다고 했죠? 그렇죠. 니바이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바이든은 구약성서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무수한 많은 국민들이 이루어진 거대한 모양의 뭉치는 이 책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있고요. 자, 절대주의 입장에서 이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어요. 절대주의의 주권자의 완성자고, 그래서 리바이는 구약성서에 보이는 모든 걸 집어삼킨 괴물, 근대국가를 의미하면서 절대 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의 투쟁으로 파악하고요. 자연상태의 비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의 자연권, 생명을 지키는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함으로써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하고 국가의 대변자하고 상징자는 절대군주죠. 그래서 모든 권리의 주권자는 주권자 곧 절대군주에게 양도하고 절대군주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루크의 사회개혁론은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시민정부론, 부재로서 정부에 관한 두농문이라는 것들에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명예혁명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명예혁명의 뭐냐면 그걸 사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다음 제임스 2세가 저항한 것은 우리의 저항권이다. 이런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거는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의 이제 평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죠. 르쿠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전에 뭐가 시험 문제에 나왔냐면 좀 쪼잔한 문제인데 네덜란드 망명 시점에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명예혁명 네덜란드 망명 갔어요. 그 제임스 2세의 탄압을 받으니까 그 친구에 따라서 이제 갔는데 사부츠베리인가? 사부츠베리 백작이 있어요. 사부츠베리 베리 백작에 따라서 그 네덜란드에 망명을 갔어요. 근데 네덜란드 망명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있다가 이 사람이 명예혁명 이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들어왔어. 몰래. 그러다가 명예혁명 이후에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명예혁명 이전에 들어왔어. 네, 그게 나왔어요.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 드린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에 이제 갖다 붙였어요. 1448번에 브리티커 사전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지만 불완전한 상태다. 그래서 선서설부는 선서선무학설이죠. 예, 무학설이 빠졌네.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리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권이죠. 예, 그 중에 그 자연권이 제일 강조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새롭게 정치사회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통치자와 계약을 맺고 이 통치자라는 것은 국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역사학자들은 이걸 이제 명예혁명 관련돼서 왕으로 해석하죠. 제임스 2세로. 그래서 계약을 맺고 권리를 위탁하고 국가가 형성됐다. 자, 정부는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해줘야 되며 그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인민이라고 하면 정확하면 국민이라는 게 맞는데 하여튼 일단 그 내용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쓴 거니까 자 하여튼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저항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때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건 제임스 2세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한 거죠. 그래서 후대학자는 이걸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켰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제에 입각한 간접민주정치다. 이건 좀 뒤에 얘기해요. 왜 간접민주정치인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의의는 18세기 미국 혁명과 계몽사상가에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독립선언서 보면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저항권.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의 사회계약서인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뉴스의 사회계약서는 뒤에 있어요. 아, 이게 사회계약서이 앞에 있네. 이게 이 번호를 좀 수정했어야 되는데 649페이지가 아니라 앞에 있어요. 앞에. 예. 계몽주의 부분에 깔려져 있어요. 예. 계몽주의 넘어갈게요. 자, 계몽주의 이제 어차피 뉴스한 인물을 이제 얘기하니까 뉴스에 대해서 전반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계몽주의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인민주권설과 그 다음에 국민주권설 이걸 좀 설명할게요. 설명을 해야지 좀 편해요. 자, 뭐 계몽주의가 어떤 거다라는 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뉴스를 이제 좀 먼저 전반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사회계약론을 좀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은 그 여기 사진을 제가 뺐는데 대단한 꽃미남이에요. 예, 자기 잘생겼어.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제점이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로 이제 도제로 일하다가 16세 때 이제 제네바를 떠나서 방랑생을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좀 파리의 사롱에 갔다가 사롱이 중심한 사국에 정하지 못하다가 또 다른 계몽사상과의 또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낭숙한 문명에 대한 어떤 반감을 느끼고 또 구제도의 이제 앙시아니즘을 반항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책들을 이제 썼어요. 그 책들을 이제 보면 에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 서양 교육사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에밀에서 혁신적인 그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예.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주입보다는 개인의 잠재 능력과 개성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고아원으로 보냈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데 일단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술과 학문론이라는 책에서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덕의 학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술과 학문을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뭐냐면 이게 인간의 인격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나 음악하고 미술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항상 도덕적인 어떤 그 인격적인 모습을 띠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틀러도 음악과 미술 되게 좋아했어요. 그건 이 사람이 그래서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유명한데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근데 원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회계약론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데 사회계약론 연결돼 있죠. 책하고는 좀 다른 책이지만 하여튼 자연 상태 인간은 되게 뭐냐면 평등해요. 근데 불평등한 사회로 진입해야 되는데 왜 불평등 사회로 진입하냐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같으냐 사유재산이 등장했대. 사유재산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고 이게 분란이 되는 거야. 그 사회가 이제 자연 상태가 어지러지니까 결국에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등한 자연 상태로부터 불평등한 사회가 생겨났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했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나 지금은 어디서든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쇠사슬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그렇죠.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고방식이 뭐냐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뭐냐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써.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인정을 하지만 불가피한 거다. 필요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제약받아야 된다. 다른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따라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사회계약론에 반영이 돼요. 그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낭만주의의 선구자죠. 우리가 보통 계몽주의는 이성만 강조한다는데 이 사람은 좀 특징이 이성보다는 뭐냐면 그 감성을 강조해요. 아이고. 이성보다는 전반적으로 감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다른 계몽주의와 달리 그래서 이성주의에 반발해서 감성을 강조. 감성이 곧 자연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그 계몽주의자는 인간 이성적 존재고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연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객관적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감성을 자연을 보고 그 감성적 세계가 곧 뭐냐면 우리가 인간을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인간을 그 자연을 밖의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성을 통해서 밖에 우리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자연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죠.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의 의미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아무튼 하여튼 그 말 듣고 의미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궁정 뒤에 바주샤의 궁정 뒤에 뭐 초가 지우고 거기에 뭐 돼지 키우고 그랬다고 하죠. 오리 키우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본성이고 감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본성이고요. 인간 본능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야. 자연. 그리고 자연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된 세계가 아니라 감성을 통해서 인식된 세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계몽주의자면서도 낭만주의 후시다. 낭만주의는 뭘 강조해요? 인간 이성의 발달 감정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론을 볼게요. 사회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그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자연 상태에서 이제 뭘로 넘어갔다 했죠? 사회 상태로 넘어갔다 했죠. 그래서 각 개인은 그들의 권리, 그러니까 자연권과 심을 자신의 부분에 있는 공동체의 일반 의지에 양도를 해요. 그러니까 루코하고 다른 게 이제 되게 루코는 인격화된 어떤 실체 양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존재인 그 일반 의지에 그 양도해. 그러면서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해요. 각각의 평등한 상태에서. 그래서 개인은 자연적 자유, 자연권을 의미하죠. 자연권, 누크의 자연권과 비슷해요. 예. 자연권을 양도하면서 공동체 양도하지만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제공하고요.
자, 일반 이의지는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일반 이의지는 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일반 이의지가 행사된 건 주권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일반 이의지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권은 양도할 수 없어. 양도.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뭘 주장해? 인민주권론을 주장해요. 뒤에 좀 약간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회개혁론, 그러니까 루스의 사회개혁론의 의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국가를 성립했고 그 사회 구성 간의 합의를 통해 일반 의지를 강조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 일반 의지를 나중에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로 독재주의 왜곡해서 해석하죠. 그래갖고 이제 히틀러나 무솔리니라는 이 사람은 일반 의지를 민족의 어떤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반 의지를 왜곡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어떤 뜻에 따르면 개인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인민주권 개념을 제시했다. 인민주권 개념을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용 강조인데, 이 간용이라는 것은 이제 30년 전쟁 이후부터 형성된 건데, 30년 전쟁 이후에는 이 간용을 왜 받아들였냐면, 토레랑스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도구적 측면, 실용적 측면이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싸우고 사회적 큰 피해를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간용을 도구적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관념이 이제 당연한 걸로 당위적으로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간용은 선이다. 도구가 아니라 당연한 이제 선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간용이라는 것은 선적인 개념이죠. 도덕적 선의 개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국민주권설과 인민주권설 이제 좀 볼게요. 우리는 이제 국가 이제 헌법에 보면 국민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주권. 그리고 인민이라고 말을 쓰면 약간 뭘 하냐면 빨갱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왜냐면 인민이란 말이 소련이나 중국 북한도 많이 쓰잖아요. 조선 인민공화국, 이렇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인민이란 말을 쓰는데, 원래 인민이란 말은 사회주의가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설, 인민주권설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인민주권 하면 좀 약간 이제 자빨 냄새 나니까, 빨갱이 냄새 나니까 이제 주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혼합해 쓰지만 정치학에서는 좀 개념이 달리 있어요. 이렇게.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은 요즘 최근에 와서는 어떤 것을 언급하면 용어를 쓰면 자빠이니 빨갱이니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어떤 용어나 기원이든 그런 거는 다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런 건데 그때 보고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적 배경 같은 걸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의 프레임대로 그냥 이 말을 쓰면 자빠지고 이 말을 쓰면 우빠지다 이런 식의 좀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역사 전공하시는 분도 그거 좀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일베에서 어떻게 역사 교육을 배웠는지. 자, 하여튼 그러면 요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왜냐면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지 르코 사상과 루소 사상의 차이점을 좀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럼 보면 이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요때 국민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인 존재예요. 추상적인 어떤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인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 의미와 달리 추상적인 전체 의미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국민이라는 것은 오히려 인민에 가까워요. 사회 공동체에 있는 개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고, 국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국민한다. 그래서 이제 권력 행사, 그러니까 이제 주권의 행사죠. 이 권력 행사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자, 일단 권력 행사를 볼 때 가분하고 가양할 수 있다고 해. 국민주권은. 그래서 이 가분이라는 것은
정부의 위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가분이라는 건 권력을 주권을 나눌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이 정부의 위임에서 행사하고 정부의 위임받은 그 주권은 나눌 수 있어.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삼권 분리가 되죠. 이래서 이제 서로 간의 권력기관 간의 어떤 상호 견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무식하고 재산이 없으면 책임감도 없겠죠. 사리 판단도 못하고.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돈 많고 교육 잘 받은 사람에게 그 내 권리를 넘길 수가 있어.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해야지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진 것만큼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 선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통해서 뽑혀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대의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분하고 가양할 수 있다. 예, 권력을 나눌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인민주권서는 아까 이제 그 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인민주권이라는 자체는 이제 뭐냐면 일반 의지를 양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의지 양도를 했기 때문에 주권 행사에서는 자기가 직접 참여해요. 그래서 그 권리 행사는 권력 행사는 당연히 불가분 불량이야. 가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나눈 사람이 양도할 수 없어요. 예, 자신의 뭐냐면 그 자연권을 일반 의지에 양도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그 참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남한테 양도를 할 수 없는 거죠. 내 자연권을 쪼갤 수도 없고 자연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권력기구에서도 단일 권력기구가 돼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해. 일반 의지를 이제 법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구체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뭘로 독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호 간의 권력기관 간의 어떤 견제를 통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정부가 권력을 장악해서 법이나로 통과시키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족의 어떤 의지라는 추상적인 것들을 해서 일반 의지와 등치시켜갖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불가양이란 뭐냐면 그 이제 양도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직접 이제 해야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 그 다음에 선거제도도 남한테 양도할 수 없죠. 자기가 행사하죠. 보통 선거. 그래서 투표 외에도 이제 그 다양한 여론을 통해서 이걸 또 보완을 하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주권 행사는. 그래서 요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국민주권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행사하죠. 이건 부르주아들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계급에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뭐냐면 사유재산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들 공동체를 다 그 구성원들 보고 있고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서는 이제 프랑스형의 국민의회에 영향을 주죠. 특히 소유권 관련된 재산권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이제 국민의회의 그 뭐냐면 그 국민의회에 그 인권선언서 안에서도 누스의 사상이 보여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노크의 어떤 국민주권서 사상이 이제 많이 보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국민공예 같은 경우에는 인민주권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정치 지향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방면에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인민주권서. 그래서 의회 외에 다양한 정치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사회민주주의 성격이 띄고 있다. 정치 지향.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는 몽테스키에가 이제 거기에 처음으로 제시했고요. 국민주의. 그 다음에 나중에 시에야스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야스가 완성하고 나서 그 의회를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회라고 했죠. 요때 국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에야스는 제3계급을 국민화로 했는데 요때 3계급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어디만 의미해요? 3계급 중에 부르주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그래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국민주권서는 루크의 견해를 볼 때 국민주권서에 가까워. 인민주권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인민주권서는 우리 아까쯤에 루소의 견해를 따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주권이론에서 뭐가 나오죠? 그렇죠. 루소의 인민주권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민주권서하고 인민주권서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지 나중에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주권의 개념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향하는 정치 방향, 이런 것들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나요? 예. 그래서 이제, 루코, 루소, 홉소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계몽사상 부분을 얘기할게요. 계몽사상.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